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로 긴급 재난지원금 절충안이 마련된 듯 했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까 정세균 국무총리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재부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당정 합의해 오면 수용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또 예산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정부가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내놨죠.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서울타임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은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아주경제 김도영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먼저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민주당 소속의 오거돈 부산시장 오늘 성추행 문제로 사퇴를 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한 사람과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 네. 그리고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 이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대요? 지금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알았겠죠. 네. 그럼 피해자 입장도 나왔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예. 좀 뭐랄까요? 똑부러지더라고요. 예, 네. 이 입장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거돈 부산시장 입장에서도 좀 불편한 부분을 느끼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네네. 그분 똑같이 불편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들을 네네. 문제 삼았는데요. 그것은 명백한 성추행이었고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였다. 되레 제가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칠까 두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한 다음에 이를 우려해서 입장문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수차례 타진했습니다. 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자회견도 네. 오거돈 시장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작스럽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언론 보도들이 조금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측성 보도를 일체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매체에서 그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 후에 이게 사건은 총선 전에 있었는데 총선 후에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권의 회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을 그었는데요. 정치권에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으며 정치적 계산과도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통합당에서 그런 의심을 내놨거든요. 그 윗선에 누군가 모의를 한 건지 총선 이후 사태가 개인의 결정인지 이런 오거돈 시장의 결정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국일보 보도가 나왔었어요. 사실은. 네, 거기서 총선 전에 사실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비칠까 봐 그러면 네. 총선 후에 이거를 오거돈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발표를 하고 사퇴하는 걸로. 근데 민기적거리다가 그래서 이 피해자 측에서 어떻게 된 거냐 압박을 하고 내가 먼저 기자회견을 하겠다 네. 하니까 이제서야 급작스럽게 한 거다라고 일단은 한 일간지 보도가 있기는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제명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을 내일 열어가지고 네. 이 조치를 한다는 건데요. 제명밖에는 없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했어요. 이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민주당은 성추행 등 성비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지켜왔다. 오 시장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원칙하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주당 출입이라고 조금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제 윤리심판원장이랑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네. 내일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네.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징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아직 합니다. 결정이 난 건 아니다. 예. 다만 이제 제명 조치로 이어질 것은 거의 확실하다. 돼 보입니다. 어쨌든 임채균 윤리심판위원장이 본인의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보통은 이제 절차상이 뭐가 좀 잘못되면은 그게 또 역공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차명진 전 후보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에도 사실 법원에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본선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제 내년 보궐선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빨라요들 벌써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낙선한 김영준 전 장관, 통합당에서는 불출마를 했죠. 김세연 의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뭐 당연한 우리 너무 빨리 얘기하는 수준 건가요? 같긴 한데요. 네. 뭐 나올 선수가 좀 뻔하니까 그렇죠. 이게 좀 나오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SNS상에서는 뭐 이 친조국 지지자들, 여권 지지자들이 조국 전 장관이 나가서 명예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좀 그게 이제 조금씩 나오고 조국 전 있고. 장관 안철수 국민의당 네, 대표 이제 뭐 부치자라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자기네들 그거는 맘대로?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 네.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때 해수부 장관 재직하고 있을 때도 부산시장 차출설이 계속 나왔고 맞아요. 뭐 현역 부산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는 가장 중량감 있다고 평가를 받잖아요. 그리고 김세현 통합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불출마 선언했을 때도 다음에는 부산시장 가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제 기자들끼리 그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보도들인데 선거가 내년 4월 7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멀었네요. 아무것도 예단할 수가 없을 것 1년 같습니다. 남았네, 1년. 네. 네. 많이 남았죠. 네. 벌써부터 이제 한마평에 다 오르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저희 잠시 7시에 네. 김세현 의원이 출연하시기로 돼 있어요.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 건이 아니었는데 오늘 이렇게 딱 이 일이 있어서 그러면 오시는 김에 한번 꼭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출마 선언할 때 부산시장 나가는 거 아니냐고 기자들이 물어봤었는데요. 네. 그때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니라고 했다. 예. 아마 지금은 좀 입장이 달라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뭐 대답을 어떻게 하실지 네. 모르겠지만 우리 청취자분들도 하여튼 김세현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긴 했으니까요. 한번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정치권 이야기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래통합당 시끄러워요. 심재철 대표 그리고 권한대행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뭐 안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예, 오늘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이 네.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만나서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20대 국회의원하고 21대 당선자들을 상대로 전화 설문을 돌렸는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의원과 당선자들이 다수였다라는 근거를 대고 있고요. 사실상 통합당 당원 당규를 보면은 비대위원장 선임 권한이 대표 권한대행한테 있기 때문에 심 원내대표가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낙선한 원내대표가 이제 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20대 총선에 비춰보면 사실 원유철 원내대표, 원유철 권한대행이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한테 정권을 몰아줬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선자들을 중심으로요. 그렇군요. 그 당선인들 중심으로 지금 잡음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 그러니까 전화 설문조사 결과 자체도 김종인 비대위 찬성이 43%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 찬성이 31%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김종인 비대위 찬성이 과반을 못 넘었거든요. 물론 심재철 이 권한대행이 한 표라도 많이 나온 쪽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딱 봤을 때는 이게 좀 맞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특히 우리 김 기자가 얘기했듯이 아니 왜 앞으로 21대 국회 그걸 이끌어갈 지도 체제를 왜 20대 국회의원하고 같이 해서 조사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삼선을 이번에 한 조혜진 당선인 같은 경우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체제를 받아들이는 건 21대 84명의 당선자가 당을 스스로 다스리거나 개혁할 능력이 없는 그 정치적 무능력자, 뭐 정치적 금치산자들이라고 선언한 것과 같다. 뭐 이런 게 굉장히 모욕적이라는 그러네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낙선한 이 김선동 의원, 서울 도봉에 출마했었죠. 페이스북에서 100석이 넘는 정당이 좀 센 발언인데 문해가 아니라면 스스로 사심만 버리면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드러낼 이런 쇄신을 하면 국민들도 지켜봐 주실 거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니까 자강론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세게들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부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전권을 위임해달라. 그리고 언제 그렇습니다. 끝날지 모른다는 무기한 거죠 지금. 정권 네. 그건데 홍준표 전 대표도 또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원래 좋아했었는데 홍준표 전 대표는. 그러니까 지난 17일인가요? 그때 라디오 네. 방송에서는 찬성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막 찬성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 홍준표 전 대표를 그러니까요. 얘기했었는데 이제 좀 달라진 겁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은 아닌데. 아 그렇죠. 무소속이죠. 맞아요. 무소속이 있으시죠. 예. 네. 네,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제한 권한을 달라는 것은 당을 너무 얕보는 처사다. 차라리 해쳐 모여하는 게 낫다. 그게 바른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들 보세요? 김종인 기자 어떻게 보세요? 비대위에 들어설 것 같으세요? 김종인 위원장의 의사가 일단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지난 20대 총선 때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그때 이제 미략이 있었다고 해요. 미략. 대선까지 내가 비대위원장을 하겠다. 실제로 측근 의사통해서 제가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왔을 때도 똑같은 걸 이제 사실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선에서 본인이 역할을 하고 싶다는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소명의식일 수도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생각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임기 끝까지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특히나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반발이 잦아들지 않는다면은 안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안 맡을 저는.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비대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게 그래도 한 표라도 더 많으면은 그 의견이 존중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요. 또 심재철 권한대행이 그 최고위의 의견과 또 이 다 같이 조사하는 걸 가지고 가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전 국회의원 한 민주당 쪽의 한 전 국회의원 말 들어보니까 아마 김종인 위원장은 대권 꿈도 있는 것 같다. 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지난번에도 계시는데? 나왔었죠 지난번에. 지난번에 나왔다. 근데 나이가 좀 지금은 많으시잖아요. 네,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전 부통령도 트럼프보다 그렇고. 많은 걸로 압니다, 제가. 아 그런가요?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 게 그 지금 조기 전당대회를 할 만한 동력이 통합당 내에 없습니다. 내부에.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기는 갈 것 같은데 그게 기간, 김종인이냐 김종인이 아니냐 이런 문제들도 조금 섞여 있어가지고 저는 속단은 내리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누가 맞는지 봐야지. 이게 내기 얘기를 딱 하면은 갑자기 네. 작아지는 우리 박정호 기자님이십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재난지원금 아직까지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기재부를 향해서 경고장을 날렸다. 지금 뭐 기재부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뭐 사실 어제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할 때 네. 그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했다, 다 주기로 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기부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고소득은. 근데 기재부에서는 떨떠름한 표정을 계속 짓고 있어요. 뭐 내부에서도 좀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목소리 나오고 있고 보도가 되고 있어서 정세균 총리가 오늘 이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기재부의 경고를 자꾸 딴소리 하지 마라. 좋습니다. 그렇군요. 국무총리가 나서서 딱 했는데 네. 왜 다른 소리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좀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일단은 민주당하고 청와대하고 합의를 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가지고 오니까 예산을 좀 가지고 와라.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얘기가 달라지고는 있는데요. 네. 속내는 똑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시간 끄는 겁니다. 이제 아하. 당론을 정해진 적은 없고요. 이제 당정 합의해와 이러니까 당정이 갑자기 합의하니까 수정안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김재원 그 정책위의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심의에 착수하려면 일단 정부가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근데 전례를 추경 수정안을 제출한 전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 질의를 했는데 22가지 질문이에요. 추경안의 예산 총액 규모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국채 발행 여부와 규모, 정부가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70%로 변경한 뒤 다시 100%를 확대하게 된 근거 등 총 22가지 질문인데 여기 사실 데자뷰가 있습니다. 이게 김재원 정책위원장이 예산결산위원장이기도 네. 해요. 지난해 올해 예산을 처리할 때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때도 이제 다들 시간 끄기라고 했는데 뭐 그런 차원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제 또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겠다. 그 말도 다시-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사실 공을 넘긴 거예요. 네네. 넘겨서 또 정부 여당이 또 뭐라고 하면 또 다른 얘기를 또 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 자체가 지도부가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요. 당론도 안 모아지고 있고 제가 얘기 들어보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되는 것은 김재원 의장하고 뭐 심재철 원내대표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여야 합의 안 되면은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인데 이게 뭔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헌법상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회 그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네. 뭐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헌법상에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임시국회가 다음 달 15일에 종료가 되거든요. 네네. 그때까지 이게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끝나버리면 국회가 그러면은 긴급재난지원금 아예 못 주는 거잖아요. 네네. 효과도 못 누리고 대통령이 긴급재난 격리의 명령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야당이 다음 달 15일 임시국회 종료에 맞춰가지고 다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오. 그리고 다음 달 15일 이때 국회가 끝나면 이때는 이제 방을 빼야 돼요.
그렇죠. 20대 국회의원들 네. 당을 빼고 새롭게 21대 국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짐을 넣어야 됩니다. 이런 혼란한 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겠느냐는 그렇죠. 생각도 들지만 통합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 막는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김종인 이 총괄선대위원장이 사실 총선 때는 이 긴급재정 경제명령권 발동하라고 했거든요. 발동해서 어려운 사람들 맞아요. 다 예산 네.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말을 뒤집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만약에 통합당이 반대하게 된다면. 아직 비대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지금 막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월 70만 원씩 2개월간 총 1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소식이 네. 있는데요. 뭐 5월 중순 이후에 온라인 접수를 한다는데 뭐 아직까지 좀 디테일한 거, 뭐 제출 장소, 필요 서류 이런 부분들은 공개는 안 됐고요. 오전에 발표가 된 내용을 네, 저희가 이게 이제 막 전해드립니다. 유흥하고 향락, 도박 등의 업종은 제외가 되는 거고요. 네. 이 전체 자영업자 소상공인 업체가 57만 개인데요. 이 중에 72%에 해당하는 약 41만 개 그 업체에다가 주는 거고, 근데 이거는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이에요. 현금. 예. 그러니까 임대료나 이런 현금으로 나갈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빨리 쓰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N번방 사건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지금 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고강도 조치를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 지금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 미성년자 그러니까 의제 강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그 의제 강간 연령이라는 네. 게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가질 경우 이제 강간과 동일하게 법적으로 처벌하는 건데요. 현행은 만 13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현행에서 만 14세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는다면 강간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올려서 이제 16세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올릴 경우에 이제 그 15세까지는 이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게 강간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미성년하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더라도 그건 미성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간으로 이제 우리가 처벌을 받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찾아봤더니 그러니까는 16세가 되게 많고요. 다른 나라를 보니까 만 16세가 많고 북한이 만 15세예요. 네, 그리고 정말 뭐 중동 쪽에 굉장히 그런 곳은 뭐 아예 그게 없는 경우도 있고 약간 네, 그래서 조금 이게 너무 낮은 나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또 이런 게 있죠.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 성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범죄고 그로 인해서 어떤 수익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걸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독립몰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맞습니다. 네, 어떤 그러니까 의미인가요? 검사가 기소 절차 없이 네. 법원에 그 몰수나 추징만을 별도로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소 절차가 없으니까 이게 좀 빨리 또 여러 절차 없이 그냥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성범죄로 인한 수익을 다 받아내겠다, 몰수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좀 더 강력히 사실 이게 돈 때문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강력하게 몰수한다, 돈을 가져가 버린다 그러면은 좀 강하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할 수 있느냐 빨리 그 문제잖아요.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분이 굉장히 높은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키는 좀 미래통합당에 달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 정리가 빨리 돼야 그다음에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할 텐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안 되고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좀 해주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그래서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빨리 좀 합의해라.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자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4월 임시국회 다음 달 15일이니까 네. 네, 논의를 하고 심의하고 그걸 의결하고 다 처리하려면은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네. 자, 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고 백남기 씨 가족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생명권과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 소원에 대해서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직사살수 행위가 되는 근거 규정이 있잖아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위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헌재가 판단한 게 뭐냐면 이 백남기 농민 이 직사살수 행위로 인해서 백남기 농민의 생명권 또 집회 자유를 제한받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백 씨가 당시 살수를 피해서 뒤로 물러난 시위대가 떨어져서
홀로 경찰 기동 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로 인해 버스가 손상될 위험이 있다거나 백 씨가 경찰과 몸싸움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사살수를 할 만큼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경찰이 과도하게 이렇게 쏜 거고 또 직사살수의 경우에는 살수차와 시대 사이의 거리가 가깝거나 뭐 가슴 윗부분을 맞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정말 문제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직사살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은 다른 방법도 있었고 분명히 그렇게 직사살수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렸고요. 저도 이 집회 때 취재를 갔었거든요. 저도 물대포를 맞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직사살수는 아니지만 제가 이 헬멧도 쓰고 프레스라고 써져 있는 헬멧도 쓰고 완장도 차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취재 중인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생중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현장을. 근데 저를 조준해서 쐈어요. 어머. 그래서 제가 그 눈에다가 그걸 맞아가지고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인터넷에 있을 텐데요. 아 정말 찾아봐야겠다. 예, 그게 그냥 물이 아니라 캡사이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들어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웠겠다. 저는 정말 실명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물로 제 눈을 씻어주고 그래서 겨우겨우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예, 그 정도로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 위험했고요. 기자들의 취재 행위까지 방해할 정도로 정말 경찰이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보니까 제가 좀 찾아봤더니 제10조 제4항에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된 게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나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몇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요. 직사살수 일단 필요성 부분에 관련해 갖고 이제 시위대의 규모, 시위 방법,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는지, 경찰관과 물리적 충돌이 있는지, 살수차의 위치 및 시위대의 거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살수차 사용을 명령하는 지위에 있는 경찰관이 파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직사살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직사살수의 시기, 범위, 거리, 방향, 수압, 주의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는 여기에 맞춰갖고 또 이제 법을 바꾸고 이제 새로운 지침을 마련을 해야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지금 괜찮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이렇게 박정호 기자를 아낍니다. 맨날 이제 구박하는 것 같이 들리겠지만 아닙니다. 근데 정말 그때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또 무용담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프레스라고 쓰여 있고 기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좀 피하는 게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날 그래도 그 용감하고 고마운 시민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박정호 기자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도현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이죠. 전지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유튜브 댓글창에서 갑자기 제가 눈에 띄어갖고 송기주님이 제가 가르마 방향을 바꾸는 이유가 매일매일 바꾸는데 이 의미가 있냐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넘겨지는 대로 샤워하고 넘겨지는 대로 합니다. 디테일하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몰랐던 거를. 아이고. 우리 애들도 모르는데 전혀. 저도 감사합니다. 신경을 좀 써야겠네요. 네. 자, 유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막 연 이틀 정말 기록적인 폭락세를 거듭했던 유가가 좀 올라갔대요. 네, 그렇습니다. 2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19.1% 상승해서 13.7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뭐 상승폭을 30% 이상 키우면서 배럴당 16달러를 넘어선 적도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13.78달러가 됐고요. 어제 브렌트유까지 떨어졌다 말씀을 드렸는데 런던 이체 선물 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도 지금 20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20.37달러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틀 연속 과도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 나오는 기술적인 얘기가 조정인가? 그 기술적 반등이 이뤄졌다. 낙폭이 너무 크다. 시장이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지만 또 하나의 이유로 지목된 게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때문입니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20일 오전에 바다에서
북한에서 이란 무장 고속 단정이 우리의 배를 성가시게 굴면 모조리 쏴버려서 파괴하라고 내가 지시했다.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15일에 걸프해역 북부에서 미국 군함 또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 단정이 조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란에 좀 경고를 보낸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실제로 벌어지면 중동의 긴장 상태가 또 높아지는 거니까요.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오전에 이런 트윗이 나오니까 오후에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네. 작년에도 그렇고 네. 이제 중동에 막 뭐 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유조선 네. 지키고 별 변동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실제로 무력 충돌이 막 일어난 건 아닌데 네. 지금 여기는 쏴버려라 이렇게까지 설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유가 올리려고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가 이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근데 이제 분석들은 이렇습니다. 일시적으로 반등을 한 건 사실인데 네. 오래 안 갈 거다 이런 의견이 많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원유 수요가 줄어든 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하반기에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원유 수요분이 이게 해결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제작진이 네. 자 유튜브 TBS FM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저희 가르마 방향 네.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시라고 얘기 한번 멘트 치라고 네, 네. 이렇게까지 호객 행위를 하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가르고 와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내일은 중간으로 하고 올까 봐요. 그냥. 네. 순간 접속사 수가 말씀드리는 순간 늘었다라고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소식이 계속 지금 네네.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데요. 뭐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이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도쿄신문, 쌍케이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일단 도쿄신문이 더 이제 보도한 걸 말씀을 드리면 복수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김 위원장의 경호 요원 중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는 정보가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신변 경호 태세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 위원장이 자가격리 중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원산에 머물고 있다. 전용 별장 즉 특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북한 고위 당국자 출신의 한 탈북 인사는 태양절에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 태양절 참배라는 게 정권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참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정말 뭐 신변 이상설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지금 평양보다 원산을 왜냐하면 평양은 그래도 북한에서 인구가 밀집한 곳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산을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특각에 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뭐 같은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다. 원산을 좀 좋아하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주 개인적으로. 가고 네, 거기서 태어났다고도 하고요. 또 거기서 이제 뭐 굉장히 복합 레저단지처럼 네, 막 지금 개발하는 걸 꾸미고 생각을 있잖아요.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만약에 어떤 치료를 받았더라고 해도 심각한 상태는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닐 네, 것이다.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쿄도에서 네. 도쿄 도지사가 이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니까 쇼핑을 3일에 한 번만 해달라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까지 네, 나왔다고요. 오늘 매일 하던 쇼핑을 사흘에 한 번 정도로 좀 삼가달라 이렇게 시민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식료품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사재기는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호소까지 함께 내놨습니다. 지금 14일 이후에 도쿄에서만 하루에 1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상황이 뭐 나아지지는 않는 분위기인데 특히나 지금 5월 2일부터 5일 동안 대형 연휴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증가하면 감염 확산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좀 삼가달라는 겁니다. 지금 번화가의 방문객들은 줄어들었대요. 근데 그래요? 뭐 신주쿠나 네, 이런데? 네. 그렇지만 대신 사람들이 슈퍼마켓이나 상점들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 단위로 이제 방문을 한다는 건데. 가족 단위로요? 네, 그러니까요. 애들 데리고 가면 힘든데 슈퍼마켓에 거기 가족 단위로 답답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정부 전문가 회의 열렸는데 슈퍼에는 한 명 아니면 소수 이원으로 사람이 없는 시간에 방문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자, 영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그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실시된 이후 과속이 늘고 네, 또 쓰레기를 투기하는 뭐 이런 행동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과속이 왜 늘어요? 그러니까 무슨 지난달 20일부터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이동을 제한시키고 있는 조치가 지금 취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 등 가족을 방문하는 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내에 다니는 사람들이 확실히 줄었고요. 고속도로 통행량이 80에서 9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차가 없군요. 뻥뻥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적한 도로 사정이 눈에 보이니까 그걸 악용해서 과속을 즐기는 차량이 늘고 있는데 지난달 봉쇄 조치가 적용된 이후에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6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게 많아요? 네. 시속 64km 속도 제한 구간이 이제 시내에 있었는데 185km로 달린 분이 있었고 런던에서는 시속 64km 제한을 어기고 215km로 달리던 운전자가 적발. 아니 시내에서 215를 어떻게 밟으시는지. 시내에서 215. 야, 네, 정말 대단하죠. 007 영화 생각나는데. 근데 이제 경찰이 문제가 되는 건 만약에 과속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당연히 관련자들이 부상을 입게 되잖아요. 네. 그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사고 대응을 위해서 20명의 긴급 서비스 인력이 현장에 출동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운전자나 부상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나 뭐 증상을 보이는 분이 계시면 이 서비스 인력들이 다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대응에 안 그래도 손이 부족한데 일손이 훨씬 더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제발 과속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봉쇄 조치가 적용된 첫 주에 전국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전주에 대비해서 54% 증가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집에 울타리를 수리한다든가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쓰레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부분 쓰레기 재활용 센터가 문을 닫았습니다. 역시 봉쇄 조치니까요. 그래서 집 안에 이걸 좀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이제 상태가 나아지면 그때 버리셔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또 집 투기하신다는 안에 거죠. 쓰레기가 있는 걸 못 찾는 네. 사람들이 또 있긴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몰래 이제 길거리에 이제 갖다 놓거나 이런 분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영국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적발되면 엄벌에 처해지네요. 최대 징역 5년 내지는 네, 5만 5년?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7,6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센데요. 그렇죠. 굉장히 엄격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버리는 건 버리신답니다. 대단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쓰레기가 집안에 있는 걸 못 견딘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잘 견딜 것 같은데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새는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이탈리아가. 많이 이제 정점이 꺾였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유럽연합 탈퇴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유럽연합에서 조금 이탈리아한테 서운하게 했죠. 사실은. 많이 서운했죠. 네. 그래서 EU 탈퇴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최근에 49%로 나왔고요. 3월 말에 했을 때는 67%나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2월 말부터 이제 이탈리아에서 확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주변 국가들이 줄줄이 국경 폐쇄, 입국 제한 이런 조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EU한테도 도움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EU의 27개 회원국 중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국가가 딱 한 나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EU를 이끄는 양대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마스크 같은 의료 물품 수출 금지를 시켰고 이탈리아는 지원할 수 없다. 우리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럽연합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무엇이든 해달라면서 유로존의 공동채권 발행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EU 회원국이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남부 회원국들은 동의를 했지만 지금 재정적 여유가 있는 북부 회원국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로서는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이 지금 이탈렉시트 우려가 커지니까 초기에 지원하지 못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지금 뒤늦게 그쪽도 달래고 사실 뭐 있습니다. 형편이 좋지는 않았던 건 사실인데 바로 이 틈새를 노리고 들어간 게 사실 중국이죠. 네, 의료 물자를 대거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 사이에 조사를 해봤더니 중국은 친구다. 근데 독일하고 프랑스는 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왔다고 중국이 그래요. 또 많이 투자를 했죠. 네, 이탈리아 그렇습니다. 뭐 1대1로 해갖고 4개 항구가 개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뭐 지금 코로나로 힘들었다라고는 하지만 또 그맘쯤에는 중국은 좀 나아지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고 요 기회로 사실 중국이 이제 힘든 국가들한테 많이 물량을 뿌리면서 약간 본인들의 위치를 좀 상승시키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방역 외교라고 하잖아요. 네, 방역 외교.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간단하게 좀 전해주시죠. 홍콩 정부 이야기입니다. 시위대를 처벌하기 위해서 코로나 수칙 위반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인데요. 지금 반정부 시위가 이제 종종 벌어지고 있고요. 다음 달 1일에도 노동절 시위가 예고돼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21일에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한테 벌금 딱지를 발행을 한 거예요. 32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월 1일에 시위대에는 그럼 사회적 거리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한번 시위를 해보겠다. 이렇게 떨어져서? 얘기를. 네, 그렇습니다. 지금 4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게 홍콩 정부의 네네네. 지침이거든요. 그럼 이제 4명씩 모여서 아. 1m씩 다 떨어져서 그럼 우리가 한번 시위를 해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 당국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뭐 0721번님께서 전주현 캐스터님 코너 때문에 이브닝 쇼를 듣는다고. 어머나. 팬들이 많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갑자기 힘이 막 나는데요. 그죠? 힘 막 나시죠?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가르마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다고 그러는데 최대 접촉자 수라 그러는데 이보세요. 그보다 많은 적 있었어요. 이러지 마세요, 제작진 진짜. 네, 내일은 가운데 약속을 지킬까 생각 중입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으시는 곡 스마일이라는 곡이죠. 찰리 채플린의 노래로 또 유명합니다. 지금 네킹콜의 버전을 듣고 계시고요. 3부에서는 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과 통합당 재건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마음을 노래로 위로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굴지 4부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7시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